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좋은 날씨에 여성 영화의 새로운 물결 이런 얘기하기에 얼마나 좋은 날씨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성 영화의 새로운 물결 혹은 뉴웨이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 한편으로 이제 인디스페이스에서 제안해 주신 키워드이기도 했어요. 최근에 이런저런 영화들이 함께 개봉을 하고 있으니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처음으로 떠올렸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이 세기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세기말적인 전환기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작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특히나 지금 막 보셨던 밤의 문이 열린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었던 그 전환기적인 감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뉴 웨이브라는 표현 자체는 되게 뭔가 말랑말랑하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음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날씨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좀 재밌게 보셨어요? 제가 이 영화를 사실은 극장에서 못 봤고 두 번을 봤는데 프리뷰로 보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뒤에 너무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어떨까 궁금해서 뒤에 이제 남은 한 20분 정도를 극장에 들어와서 봤는데요. 이거 얘기하고 나서도 꼭 다시 한번 극장에서 전편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뉴웨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조금 하고 뒷부분에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밤의 문이 열린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도 좀 듣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면서 나는 이 작품에 대해서 혹은 이 경향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디스페이스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게 잘 뜨고 있나요? 네. 저희 아름다운 PPT가 이제 와이드 스크린 사이즈로 만든 PPT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비평 영화를 말하다라는 기획이 지난 여름 초반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저는 지난번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경미, 전고은, 윤가은, 차성덕 그리고 차성덕 감독님까지 네 분의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던 단편을 상영을 하고 이 네 분의 작가님과 더불어서 정주리 감독님까지 도이아의 정주리 감독님까지의 이제 작품 세계들을 좀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여자가 만들면 과연 다를까? 그래서 물론 이제 결론은 여자가 만들어서 다르다기보다는 사실은 한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변적인 위치를 경험하면서 그 시간들 안에서 쌓였었던 어떤 경험들이 사실은 기존의 영화와는 조금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던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토대가 됐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성 영화는 혹은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는 생물학적 특성이 다른 영화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특성이 식별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그 경험치들이 좀 다른 영화를 만들지 않는가? 그랬을 때 다른이라는 표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낼 것인가? 무엇이 다르다고 규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비평가의 몫이자 관객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지난 시간을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다른 주제로 인디스페이스에서 제안을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기획에 이어서 사실 이 기획 자체가 기반이 되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 후기들을 좀 찾아보는데 열심히 검색을 하면서 어떤 분이 영화는 단편 영화들은 되게 재밌게 봤지만 여자가 만들면 다르다라는 손희정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서 강의는 듣지 않고 나왔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지난번에 강의가 오늘 기획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그것의 맥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너무 제가 쓸데없이 크게 깜짝 놀랐네요. 이게 제가 뒤에 화면이 어떻게 뜨는지 모르니까 약간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감독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모았을 뿐만이 아니라 작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작품 세계 안에서 감독의 서명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서, 물론 어떤 작품을 보고 100% 이건 이경미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걸 맞출 수 있으면 사실 점을 보러 가야 되죠. 하지만 어떤 작품을 보면 되게 이경미스러운데 라든가 전고은스러운데, 뭐 올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오프닝 트레일러를 보셨으면 정고은스러운데 라는 생각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정고은스러운데 라든지 조금 윤가은스러운데,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관객들은 윤가은 유니버스라든지 우리 유니버스라는 말을 만들어서 감독님 짱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의 작가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국 영화의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 넓혀지고 있다라는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오셨던 분도 계셨 것 같긴 한데, 혹시 지난번에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시니까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실제로 작가론이라고 하는 게 영화 비평사에 등장했었던 되게 중요한 맥락이 뉴웨이브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프랑스의 누벨바그를 이끌었었던 비평사단들이 한편으로는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작가들을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스튜디오 시스템 안에서 자본이 시키는 대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실은 자기의 인장을 강하게 새겨넣는 감독들이 있었고, 그 감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작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작가의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 작가론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시네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영화 비평을 했었던 비평가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그 누벨바그의 기수들이 꼽았던 작가들, 그리고 작가론을 이야기했던 많은 비평가들이 작가라는, 뭐라 그럴까요, 타이틀 주었던 감독이 싸그리 전부 다 남자 감독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남성 감독에게 어떤 트로피를 주고 남성 감독을 정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사실 작가론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작가론은 굉장히 젠더화된 사조이면서 그 젠더화된 사조를 어떻게 더 다양하게 만들 것인가 좀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여성 감독의 작가론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 감독들 자체가 작가론을 이야기할 정도, 사실 작가론을 이야기하려면 서명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명을 찾으려면 작품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되고 그 사람이 작가로서 활동한 시간이 쌓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시간이 충분히 쌓일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제가 어쨌든 간에 이 감독들의 작품들을 꼽아오면서 단편부터 장편까지 안에서 그들만의 어떤 특징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간과 작품을 쌓아온 여성 감독들이 이제 한국 영화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 실제로 그래서 한국 영화가 올해 이제 한국 영화 100주년이거든요. 한국 영화사 100주년인데 그 100년이 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1990년대 말까지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시킨 여성 감독이 6명밖에 안 돼요. 상업 영화의 경우에. 그러니까 진짜로 없었다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서울 독립영화제 같은 독립영화제에서 여성 감독이 초청되는 비율이 44% 정도 된다고 하면, 부산영화제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제영화제급으로 가게 되면 30%대로 떨어지고, 개봉하는 영화로 가게 되면 10% 중반으로 떨어지고, 이게 상업영화판으로 가게 되면 10% 초중반으로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 영화인이 없어서 여성 감독 작품이 개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의 제도권 안에서 위계화가 이루어지고, 그 위계화 안에서 여성들이 상업영화판으로 진출하기 어려워진 어떤 맥락들이 있고,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었던 건데, 이 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이 감독들이 던져줬던 거죠. 근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엔 사실은 지금 여성 영화의 새로운 물결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주목한 작품들은 사실은 대체로 여전히 저예산 영화 내지는 독립영화라고 이야기되는 작품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상업 영화와 저예산 영화 혹은 독립영화 사이에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명백하게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거대한 자본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과
혹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독과 그렇지 않은 작품, 그렇지 않은 감독의 성별과 이야기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되게 진지하게 질문해 볼 만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맥락들 안에서 사실 최근에 좀 재미있었던 거죠. 2019년이 되어서 드디어 2019년 중반 즈음에 걸출한 영화들이 개봉하기 시작합니다. 뭐 계속 화제를 몰고 오고 있는 우리 집이라든가 벌새라든가 보희와 녹양 그리고 밤의 문이 열린다. 이런 식의 이제 이 작품 네 작품 전부 다를 저는 독립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 밤의 문이 열린다 감독님 와 계시거든요. 근데 막 자기 영화는 포스도 안 띄워주고 언급하는 줄 아셨을까봐 깜짝 놀랐네요. 네, 포스터를 이렇게 예쁘게 다 띄워왔는데 네 편의 작품을 제가 저예산 영화 내지는 와이드 릴리즈 되지 않는 영화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이 사실 내 작품 다 독립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제 독립 영화 담론 안에서도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가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분분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인지 정치로부터의 독립인지 아니면 주류 상업 영화로부터의 독립인지 제도권으로부터의 독립인지 혹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의 지배적인 인식론 혹은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독립인지 어떤 것을 갖추어야 우리가 독립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되게 분분했었고 실제로는 뭐가 됐던 간에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배적인 어떤 체제의 균열을 내는 것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독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왔을 때 독립 영화란 말 안 쓰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어용학자들이 뭐 탈충무로 영화 라고 표현해야 된다. 아주 명백하게 탈정치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담론들 속에서 실은 저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다양성 영화라든지 이런 식의 조금은 더 안전해 보이기도 하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의 역사 안에서 이 작품들 중에 어떤 작품은 독립영화일 수 있겠고 어떤 작품은 독립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CJ의 자본과 그 배급망 안에서 유통이 되기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주류 영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이 걸출한 네 편의 영화가 동시는 아니어도 어떤 순차적인 시간을 가지고 개봉을 했고 벌새와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 타임라인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타임라인이란 건 워낙에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들 하는 이야기가 제 타임라인만 보면 녹색당이 여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보면 꼭 원내 진출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벌새랑 우리 집은 거의 뭐 100만 갖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벌새와 우리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약간 충격적이게도 벌새도 아직 3만 5천 정도죠. 네, 그리고 우리 집도 3만 8천 정도이고 밤의 문이 열린다는 저는 이것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제 타임라인엔 밤의 문이 열린다에 대한 얘기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3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영화의 평가가 관객 스코어로 결정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객들이 더 많이 극장에서 봤으면 하는 제 마음속에 영화라는 것은 있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입소문을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와 녹양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는 아마 극장에서 내린 것 같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뭐 IPTV 같은 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들, 그러니까 이 네 편의 작품만 가지고 사실은 여성 영화의 새물결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성 감독의 등장이 새로운 물결을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맥락인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흐름에서 잠깐 벗어나 있긴 하지만 2018년에 어른도감이라는 여성 감독의 작품이 개봉을 했었고요. 저 영화도 꽤 좋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아마 얘기를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틀 포레스트가 상업과 비상업의 경계 어딘가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100만이 넘는 관객이 들었죠. 제가 지금 관객 수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영화의 규모와 성격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화 아까 이제 제가 관객 수가 작품의 평가를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건 한국 사회에서 관객 수는 정확하게 배급망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극장을 잡으면 잡을수록 사실은 관객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관객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넣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아가씨라고 하는 작품이 2016년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2015년부터 시작되었던 다시 또 페미니즘의 대중물결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대중 페미니즘 운동 물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 안으면서 꽤 수혜를 누리기도 했었던 작품이죠. 그래서 아가씨도 좀 즐겁게 볼 수 있겠고 미스백이라는 영화라는 맥락 그래서 영혼을 막 보내면서 극장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영화가 한 70만 정도.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배급망의 힘이었다기보다는 여성 대중 관객들의 힘으로 어쨌든 70만까지 갔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걸캅스. 저 약간 이번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걸캅스 몇 명 들었는지 아세요? 저 엄청 대박 났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콧방귀를 끼면서 맨날 왜냐면 충무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계속 여성 영화 만들어라, 여성 영화 만들어라 하는데 사실 안 팔린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캅스의 케이스가 있으니까 좀 달라지들 지시겠지 막 이랬는데 걸캅스도 160만 정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든 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관객이 들지 않았다. 근데 저한테 좀 흥미로운 건 이 작품은 전혀 여성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실은 아주 주류로 소통되고 소비되고 판매되는 영화 안에서의 여성 캐릭터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성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 영화 자체가 소구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성 캐릭터를 과거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깨달음 같은 걸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흥미로웠어요. 실제로 엑시트에서 유나가 연기한 캐릭터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경향성들이 쌓여서 새로운 여성 캐릭터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로 언급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오롯이 자기 몫을 해내는 특히나 심지어 영웅이 되려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옆에 있는 와중에도 사람이 되는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였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매기와 아워바디라고 하는 여성 감독의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실은 매기랑 아워바디까지 좀 보고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프리뷰를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이해하고요. 아마 지금 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개봉을 하면 저도 가서 볼 예정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흐름들 안에서 우리는 여성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개념을 벼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작품들을 단지 감독의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여자라고 아마 썼을 텐데요. 같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묶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 영화의 새물결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각각의 감독과 각각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특별함을 여자라는 성별로 묶어서 퉁쳐서 이건 여성 영화지라고 라벨링하려고 이 기획을 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같은 여자란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각각의 감독들이 절대로 같은 여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에도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죠. 특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저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날씨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었던 건데 어떤 전환의 시점에서 그 전환의 시점이라는 건 2015년 이후로 한국의 여성들은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전환해 내지 않으면 사실은 더 큰 갈등과 뭐라 그럴까요? 분리가 시작될 것 같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죠. 그런 전환의 시점에서 어떤 느슨한 경향성이라고 하는 걸 공유하는
일군 1년에 작품군이 등장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 전환의 시점에 이게 이제 50년대 말에서 60년대 말까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물결들이 등장했다고 평가받잖아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다음에 동구권에서 새로운 물결이 등장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는 건 사실 비평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표현일 텐데 뉴웨이브라고 이야기하는 그 뉴웨이브라고 하는 건 전환기에 등장한 어떤 경향성을 공유하는 도발적이거나 전복적인 작품들,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새로운 실험을 하고 특히나 사실 그때 중요한 실험이라고 하는 건 형식적인 실험들인데 실제로 지금 제가 여성 영화의 새로운 물결을 말씀드릴 때는 형식적인 새로운 시도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더 고민을 제가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영화들을 새로운 물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제 일련의 여성 감독들이 특히 저예산으로 만들고 있는 영화들에서 어떤 새로운 물결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런 영화들의 어떤 경향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특정한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60년대 새로운 물결도 그렇고 지금 2010년대 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 어떤 새로운 물결일 수도 있는 흐름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어쨌든 새로운 관객이 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독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감독님이 계셔갖고 약간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전 작가론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작가가 천재라서 작가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어떤 시대적 조건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제가 작가론을 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평가가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비평해 됐을 때 감독들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라고 하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사실 재관심사가 아니에요. 가 제 기본적인 태도이긴 한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이제 비평가에 삐뚤어지고 뭐랄까요 왜곡된 자의식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 건데요.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는 되게 중요한 건 관객들이 하는 이야기들, 담론의 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 폭풍우를 뚫고 오신 분들은 사실 대체로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5년 이후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등장하게 됐었던 그런 대중 페미니즘 운동과 담론 저는 저걸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때에서 그 대중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 사실은 예능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가장 크게 여성들이 분노하면서 결집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냈었던 대중문화의 사건 같은 거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분 또 얼마 전에 또 사고 치셔가지고 사고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농담이랍시고 이야기하셔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예컨대 장동민 씨 보이콧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 예능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런 식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터져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능이 가장 편재하는 대중문화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짤이 되어 많이 소비가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은 예능이 웃음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쉽게 웃기려고 한 말에 뭐라고 그러죠? 웃으려고 말했더니 죽자고 달려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페미니스트 킬조이라고 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PC함만 막 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페미니스트 킬조이라고 이야기할 때 웃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웃자고 한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웃기는 것이 나오고 유머 코드처럼 아이고 침이 튀었네요. 유머 코드처럼 문화적인 것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익숙했었던 문화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머 코드라고 하는 것, 무엇이 웃기고 무엇이 웃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첨예하고 시급한 문제처럼 느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게 예능이라는 분야 그리고 내가 소비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고에서 여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또 한편에 가장 예민한 영역 중에 하나는 저는 영화였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영화 전공자가 이 영화 비평을 하던 사람이 페미니즘 운동에서 왜 이렇게 많이 마이크를 쥐게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여성학자가 아닌데 어디에 가도 여성학자로 소개가 돼요. 그러면 매번 얘기하고 시작해요. 전 여성학자가 아니라 영화학자입니다. 왜냐면 여성학이라고 하는 한문 분과가 있는데 제가 여성학자라고 얘기하는 건 사기죠. 그래서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 역시 영화와 대중문화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유행한 어떤 흐름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 리부트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여성 영화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는 좀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관점에서는. 조금 이따가 여성 영화를 뭐라고 규정하는지는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예컨대 허스토리라든가 미스백이라든가 걸캅스 같은 영화를 둘러싸고 벌어졌었던 다양한 관객 운동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역시나 이제 새로운 영화, 알탕 영화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지난번에 강의할 때는 저것도 보여드렸어요. 여성 서사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트위터에서 돌던 거 보여드렸었는데요. 알탕 영화는 보면 알탕 영화 남성들만 나오는 영화는 보면 안 된다. 에서 시작해서 준 여성 서사, 여성 서사, 페미니스트 서사, 페미니스트 서사는 탈혼했고 탈코르셋했고 그다음에 페미니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실화인 이야기는 반드시 보고 논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으로 정리하는 이런 것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그 여성서사 스펙트럼을 정리한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한테 재밌었던 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더 많은 말과 담론이 등장했고 그 여성서사 스펙트럼이라는 게 만약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저 같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생각을 또 덧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객이 등장했고 더 많은 말과 담론이 확장되었으며 그래서 저는 되게 괴롭기도 했고 좋았었던 경험은 역시 시내21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해서 비판하고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에서 여성 신체가 어떻게 착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쓸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쓰고 난 다음에 받았었던 어떤 개인적인 상처가 있었는데 욕을 먹어서 상처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해서 비평가가 나와서 욕하지 않는다. 욕할 필요는 없죠. 비판하지 않는다가 약간 절 쓸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렇게 만장일치로 찬사를 받을 만한 작품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은 영화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봉준호의 다른 영화들을 훨씬 더 좋아하거나 이 작품이 칸느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매우 아쉽다라고 판단하거나 영화가 별로였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근데 아무도 공적 지면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쓸쓸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굳이 나서서 앞으로도 계속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이 거장을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칭찬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건 굳이 해도 괜찮은 일이지만 아주 쓰레기 같은 영화도 아니고 꽤 괜찮은 작품인데 굳이 나서서 비판을 해서 나중에 내가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이 감독을 아니면 뭐 이 감독에 대해서 어디서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지부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멋 모르는 저는 신나게 이제 쓴 거죠. 이렇게 시체는 시체란 말이다. 왜 시체를 시체라고 말 못하게 하고 여성의 시체는 언제나 은유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녹화가 되고 있었고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네21에서 전화를 주셨고 보통 이제 영화가 좋은 작품이 나오면 평론가들이 시네21 같은 잡지에 전화를 한대요.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영화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평론가들이 있고 그러면 지면을 의논을 해서 지면이 나가겠죠.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쓰겠다고 전화 온 사람들이 전부 다 호평을 쓰겠다, 그러니까 좋은 면에 대해서 쓰겠다고 얘기했고 전부 다 남성 평론가
인데 시내21 입장에서는 그렇게만은 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때 이제 봉준호 감독이 시내21과 했었던 인터뷰가 문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구멍은 지리고 모든 길고 딱딱한 것은 성기인데 제가 얼마나 설국열차가 좋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문제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면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은 봉준호 감독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제공했었던 지면으로서 비판을 제대로 함으로써 사실은 이거를 뭐랄까요, 비평적으로 해소하고 싶은 욕심도 저는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쓸 수 있었는데, 사실 그건 새로운 관객과 새로운 담론들이 만들어 온 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획이기도 하고, 그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 같은 것들이 글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 새로 이런 맥락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전환기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느슨한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느슨한 경향성, 혹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영화들의 포스터에서 어떤 유사점이라든가 경향성 이런 거 보이세요? 아 근데 뭐 띄워놓고 이미 PPT는 떴고 막 경향성 얘기해 보시라며. 좀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요. 저는 워낙에 영화를 작품 하나로 보는 것보다 여러 영화를 겹쳐놓고 레이어를 포개서 포토샵처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투명 레이어에 각각의 영화들을 올려놓고 그 영화들을 포개버렸을 때 보이는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성장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향성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영화를 포개놓으면 나이대를 다 구성할 수 있어요. 미스백의 그 10대가 아직 되지 않은 아동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론적인 용어로 얘기하죠. 아동기의 사람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대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저기 있고, 이제 10대가 되면 중학교 1학년 이 보이와 녹양의 중학생이고요. 어른도감의 주인공도 중학교 1학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새의 주인공이 중학교 2학년이죠. 벌새 주인공의 오빠가 이제 중3이고요. 대원 내고 들어가야 되는. 벌새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리고 나면 요 시기를 지나서 이제 영주가 되면 20대 초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고, 네. 또 안 뜨고 이때 포레스트가 20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는,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밤의 문이 열린다의 주인공들이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 이제 직장을 찾아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기에 이제 소공녀의 주인공까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은가, 일종의 성장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영화들의 기본적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감독이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느슨하게 성장 영화의 틀로 묶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성장 영화라고 보기 힘든 작품이 한 작품 섞여 있기는 해요. 뭐가 성장 영화가 아닐 수도 있을까요? 정고은 감독의 소공녀 같은 경우는 감독이 아주 단호하게 이건 성장에 대한 영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한국 영화에서 사실 이 영화들이 성장 영화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어른이 없는 시대라는 점인 것 같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그러니까 청소년,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까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부터 뜯어내는 영화들입니다. 근데 그걸 뜯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의 삶의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른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것이 매우 현실적인 묘사인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감독들이 이 영화들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어른이 없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향이 사실 제일 처음에 있었던 작품처럼 보이는 건 저는 항공주였어요. 항공주라고 하는 작품, 밀양에서 있었던
여중생 집단 강간, 윤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거기에서 피해자 여성이 끊임없이 거리를 부유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챙겨주고 보호해주거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사실은 어른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모든 어른들은 자기의 삶 자체를 건사하는 것에 이미 힘들고 그 조건을 돌파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어른들처럼 아이의 삶 혹은 청소년의 삶, 청년의 삶에 무관심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그건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전환기에 경험하고 있는 아주 치열한 것으로서의 세대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세대 갈등이 지금 가장 첨예하게 폭발하고 있는 건 사실 영화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를 둘러싼 조국 논쟁이야말로 이 세대 갈등이 다 터져나오고 있는 어떤 틈새 같은 상황이 되죠. 틈새는 아닌 것 같아요. 틈새일 수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여드름 터지듯이 비유가 너무 이상했네요. 이렇게 완전 폭발한 상황이기는 하죠. 그랬을 때 한국 영화에 그래도 아주 가끔씩 어른이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이와 녹양이라는 작품에서 보이라는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고 어머니와 살고 있고, 녹양이 여자인데 녹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살고 있는 이런 이제 캐릭터 설정이에요. 보이가 자기 아버지를 찾아서 헤매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관객분께서는 보이의 어머니가 어른이고 또 한편은 어머니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보이를 보살펴주는 형 같은 존재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남자 한 명 등장해서 둘이 우정을 쌓아가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관객분께서는 두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평가였었던 것이고, 사실은 저는 그 두 사람이 충분히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어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인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은 어른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회에서 자기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면서, 그리고 꼰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은 보호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고, 간섭하지 않아야 될 때 빠질 줄 아는 사람으로서의 어른이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보이와 녹양에서의 그 두 사람이 그런 어른이었다기보다는 보이와 함께 여전히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영화들에서 보이는 좀 기묘한 설정 중에 하나는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요리를 합니다. 어른들은 요리를 할 줄 모르고요. 이런 설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되죠. 왜 저 어른은 된장찌개를 끓일 줄 모르는가? 집 청소를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되는데, 어른도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성숙한 아이와 성숙하지 못한 몸만 성인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성장 영화의 일종의 장르 관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이와 녹양의 어른들은 충분히 어른이 되지 않은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이와 녹양은 이게 스포일러일 텐데, 아니요, 스포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스포일은 아닌데, 실제로는 그 스포일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사실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논의를 해볼 만하지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보이가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살아있었고, 그 살아있었던 아빠가 왜 자기를 떴는가를 이렇게 추적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종래 영화의 끝에 가서 그 떠났던 이유를 납득하고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납득하고 이해하는 경로가 저는 한편으로는 이 성장 영화들의 경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장을 해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은 영화들에서 이것이야,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사회에서 이것이야말로 성장한 것이야, 성장을 완수한 것이야라고 얘기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 밤의 문이 열린다에서도 빚을 내서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해요라고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이는 그 남자 캐릭터가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영화에 잘 나오지 않는 굉장히 뭐랄까 디선트한 남자, 좋은 남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기준들이 사실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혜정은 그 기준에 사실은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말로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식의
기준들이 설정되어 있고 이거에 도달해야 어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닌 거죠. 이 영화들이. 이 영화들은 어른이 되는 다른 경로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이와 녹양에서 관객님께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가 어른인 것은,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껴안아서 스스로 이해하고 이것을 나의 트라우마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기반으로 삼고 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보이와 녹양을 보는 순간 제가 떠올렸었던 작품은 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고레에다 히로까지의 어쩌면 진짜로 있을지 몰라 기적인가요? 제목이 길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제가 태어나서 본 모든 영화 중에 가장 성숙한 영화였거든요. 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장이 갑자기 아버지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족으로 축소되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긴 했는데, 기적과도 같은 그 영화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어떤 성장의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보이와 녹양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이와 녹양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얘가 되게 길게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뭐 그냥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번 여쭤볼까요? 어른, 나는 이런 어른을 영화에서 봤다. 얜 진짜 어른 아니냐? 뭐 이런. 아, 벌새의 영지 선생님이요. 벌새 보신 분. 아, 안 보신 분이 계셔갖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벌새의 영지 선생님은, 그쵸? 벌새의 영지 선생님. 내가 벌새 나중에 꼭 보러 가세요.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벌새의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은희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되게 어른 같은 영지 선생님이 나와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이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오래된 지인한테 언니가 나의 영지예요 라고 문자를 보냈고, 너무 세상에서 최근에 본 가장 낭만적인 포스팅이었는데 페북에서 봤는데요. 언니가 나의 영지예요 라고 보냈고, 답장은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게 고마운 날이네요. 이렇게 답장이 왔다고 페북에 올리신 거예요. 이제 큰 기대를 품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벌새라는 게 1994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영지가 아니라 은희의 한문학원 선생님이 영지거든요. 근데 영지의 설정이 386인 거예요. 80년대 대학 들어가서 운동하느라고 졸업을 못했고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이제 만난 학생에게 늘 모든 어른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말을 거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계속 그 조국 사건이 너무 저한테 큰 트라우마여서 보면서 계속 저 386은 지금 어떤 586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느라 약간 방해를 받았었다. 근데 어쨌든 네, 영지도 좋은 캐릭터일 수 있겠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테고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어른이 되지 못하는 조건이 저는 영화 안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어른에 가까운 사람은 영지 선생님이긴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어른은 사실은 이창동 감독의 시에 나오는 미자고요. 그러니까 미자가 어른이라고 생각한 건 이 사회가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에게 충실하고 누구를 기꺼이 버려도 되는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시의 미자는 당연히 충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손자에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손자가 윤간한 피해자에게 충실함으로써 사실 새로운 충실을 보여주었고, 스스로 그 타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 어려운 길을 어쩌면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가장 어른인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명 진짜 어른인 캐릭터는 저는 소공녀의 미소였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소는 정고원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탐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 탐구 이미 끝났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향해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이 정도로 성숙한 사람 사실은 한국 영화에 잘 없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성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약간 보이와 녹양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소공녀에서 나타나는 경향 중에 하나는 이 사회가 이렇게 해야만 어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로를 전고은 감독이 단호하게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연히 담배 끊고 위스키 안 마시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것이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계에서는 사실은 진짜 어른은 없는 거죠. 그 세계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방치하고 질문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면서 사실은 사라져버려 있는 상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른 없는 시대에 어른이 아닌 사람들, 그러나 스스로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조상하고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저 나이 먹는 것으로서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하게 다른 경로를 추구해 간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웠고, 밤의 문이 열린다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특정한 경로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다른 작품들하고 또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작품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영화를 보시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텐데요. 평론가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고, 한국 영화, 특히 상업 영화에 모든 캐릭터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계속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화를 내고 있어서 보고 있는 내가 지칠 때까지 화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영화를 잘 보시면 화를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소모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감독들이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감정보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집중한다라는 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드러냄으로써 관객들에게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자꾸 주류 상업 영화랑 비교하게 되고, 또 그렇게 알탕 영화라고 소위 불리우는 남성 중심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랑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주류 영화에서는 많은 경우 계속 무엇인가를 부수기 위해 달려가요. 뭔가를 망가뜨리기 위해 달려가고, 안 그런 영화들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지금 새로운 물결이라는 느슨한 경향성 안에서 이 작품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비로소 아끼게 된 것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애초부터 아꼈던 것일 수도 있고, 영화 안에서 아끼게 된 것일 수도 있고, 밤의 문이 열린다에서의 해정 같은 경우는 그 아낀다는 게 무엇이라는 걸 배워가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비로소 아끼게 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좀 어떤 경향성들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이죠. 제가 PPT를 지금 약간 메모랑 다르게 해와서 PPT 그다음에 그렇구나. 네. 네 번째 경향성은 확실히 저예산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예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영화들이 주류에서 만들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상업 영화에서 성장에 대해서 다룬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무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사람으로 성장해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죠. 진짜로 기이한 작품 중에 하나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검은 사제들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강동원이랑 김윤석 나오는 오컬트 영화거든요. 악기가 들린 그 악마에게 사로잡힌 여자에서 이렇게 악마 빼내는 이야기인데, 이 오컬트 영화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는 저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왜 하나도 안 무섭냐면, 기본적으로는 강동원이 영웅으로 거듭나는 영웅 탄생 서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리가 없죠. 왜냐하면 강동원은 자기의 잘 자란 어떤 트라우마들을 극복해서 사제복을 입은 굉장히 잘생긴 영웅으로 거듭나서, 심지어 이제 물에 빠졌다가 살아나온다라고 하는 아주 클리셰를 차용하면서, 뒤로는 막 엔드게임도 아니야. 엔드게임은 너무 우울하니까 뭐가 있을까? 약간 마블 히어로물에서나 나올 법한 영화가 음악이 막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시대의 타락과 고통과 어두움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해온 오컬트라고 하는 장르마저도 가지고 와서 영혼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래서 염력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 있었거든요. 염력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염력은 보셨나요? 영화 이상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많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들은 대로 인용하자면 뚱뚱하고 못생기고 잠바를 입은 아재가 영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했다. 그래서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아주 새끈하게 잘 빠진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거나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걸 보고 싶어 하거나 특히나 다 자란 남자 어른들이 주인공인 영화만이 팔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장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션물이거나 느와르물이거나 재난물이거나 사극이 아닌 다른 장르가 근데 이 액션물, 사극, 느와르물 이런 그다음에 재난물에선 전부 다 주인공들이 남자인 상황인 거잖아요. 위기를 극복하고 무엇인가를 구해내고 다시 한번 영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시간 속에서 쌓아온 남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밖에 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작품들이 아니라면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라는 상상력의 한계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장르들이 있거든요. 점점 더 만들어지지 않는. 근데 저한테 좀 재밌는 건 그런 장르의 편향성 안에서 코미디가 되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좀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미디 장르에서 주인공들이 꽤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완벽한 타인이라든가 아니면 엑시트도 그렇고 극한 직업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평가가 많지만 저는 극한 직업에서의 이하니 캐릭터도 굉장히 재밌게 보기는 했었어요. 그런 식의 이제 좀 다양성이 넓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실제로 성장 영화를 다루는 건 주류 영화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아쉬움과 더불어서 실제로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지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작품들을 잘 보시면 굉장히 이 작품들 중에서 어디 영화제에서 상 한 번 안 받은 작품이 없고요. 영화제에서 상이 아니면 지원금이라도 다 받았고요. 아니면 어쨌든 평단에 꽤 호평을 받는 이런 식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아니면 아카데미의 작품, 영화 아카데미의 작품이거나. 그래서 이 저예산 작품들의 되게 중요한 공통점들 중에 하나는 산업 시스템 안에서 나온 작품들이라기보다는 아카데미와 지원작 제도와 그 다음에 영화제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영화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성장시키려는 제도적인 자원 안에서 탄생한 작품들이라는 점은 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무슨 이야기이기도 하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성 감독 영화 왜 주류에서 안 만들어지지? 라고 이야기할 때 여자는 영화를 못 만들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분 되게 나빠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기분 나쁩니다. 근데 실제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성 감독들이 만드는 작품들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들 안에서는 다른 자질들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느와름을 만들고 재난물 만들면서 그걸 얼마나 잘 만드는가로 그 작품의 자질 혹은 작가의 자질을 평가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제도 안에서 영화들, 다양한 영화들, 좀 다른 영화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영화를 증진하기 위한 영화 제도 안에서 배치된 작품들이라는 점. 그랬을 때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닐 때 늘 언급하는 게 영진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영화 제도, 그러니까 영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요.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을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원제도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평등한 재현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다양한 좋은 작품들이 이미 그 근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평등 영화제도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성평등 안에는
뭐 여성에 대한 제한을 늘리고 아니면 성소수자의 제한을 늘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평등 영화 제도, 특히 여성 감독을 인큐베이팅하는 제도를 키우는 과정 안에서 사실은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한 제도들이 함께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여성 정책이 다양한 소수자 정책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목소리를 모으기 좋은 뭐라 그럴까 의제이고, 그랬을 때 이 의제가 여성만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중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성평등 영화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장한 것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일련의 영화들을 새로운 물결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은 그럼 이 새로운 물결을 여성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 영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면 이건 이제 지난번 시간대 소개해드렸던 책이었는데요. 앨리슨 버틀러의 여성 영화라는 책에서 앨리슨 버틀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성 영화라고 하는 건 그냥 여성 감독이 만들었거나 여자가 주인공이거나 실존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들이 아니라 저는 그런 영화들은 그냥 영화라고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 영화, 그러니까 여자 감독이 만든 영화가 모든 여자 감독이 만든 영화가 여성 영화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자 감독이 만든 영화도 영화인 거죠. 그리고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도 예컨대 미녀는 괴로워 같은 영화 있잖아요. 되게 재밌게 보긴 했지만 미녀는 괴로워 같은 영화를 여성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도 그냥 영화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럼 특별히 어떤 영화를 여성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깨고 나와서 기존의 영화 관습들을 흔들고 그 관습을 차용하기도 하고 경합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재생산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우리에게 익숙한 관습적인 사고방식과 형식과 이미지와 이야기 같은 것들을 오염시키는 영화들을 어쩌면 여성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런 어려움들이 남죠. 한국에서 그토록 여자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건들이 있을 때 그러면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는 다소간 어느 부분에서는 이미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에서 그토록 여자 주인공인 영화가 관객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비록 그게 미녀는 괴로워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오염의 강도 역시 여기까지는 해줘야 여성 영화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여있는 맥락 안에서 해석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 오염의 강도 역시 매우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일련의 영화들을 그러면 여성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한테 들어왔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염, 그러니까 감염이었군요. 오염이나 감염 다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앨리슨 버틀러의 표현대로 좀 감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감염을 시키는 어떤 영화들,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을 썩어 문드러지게 해서 새로운 사고가 도래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식의 영화들이 여성 영화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게 정말로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그냥 천재 감독이 나만의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 혼자 감염되어 있으면 의미 없겠죠. 영화의 핵심은 그건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함께 보고 함께 마음이 움직이며 서로에게 접속되어서 어떤 흐름을 만든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감염시키고 접속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여성 영화로서 의미가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영화들, 이 하나의 느슨한 경향성으로 묶을 수 있는 영화들에서 그렇게 감염과 접속의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최근 저를 계속 특히나 벌새를 본 이후에 계속 저를 사로잡고 있는 건 자전적이라는 말입니다. 자전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자서전인 거잖아요. 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많은 여성 감독들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소하다고 이야기해요. 성장도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내 마음이 느끼는 것도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어떤 여성이 비로소 아끼게 된 것들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늘 굉장히 사소하죠. 근데 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감독들이 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이 세계가 사소하다고 폄하했었던 어떤 사건들, 그냥 오빠가 내 귀를 때려가지고 고막이 나가거나, 이거 저희 때란 표현 너무 이상하다. 1990년대에 10대를 보냈었던 저 같은 경우에 오빠한테 뺨 맞는 건 너무 사소한 일이거든요. 늘 맞고 있었고요. 저는 제가 오빠한테 뺨을 맞은 걸 횟수를 셀 수 있다는 점에서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친구들은 더 이상 셀 수 없을 만큼 늘 맞고 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운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 이상한 시절을 살았고, 이것도 페이스북에서 본 것인데, 페북이 없었다면 오늘 강의는 어떻게 했을까 싶긴 한데, 한 지인이 그런 얘기 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와서 2019년이 되어서 봤을 때야 비로소 이상해 보이는 시대를 살았다. 벌새를 보고 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소하다고 이야기됐었던,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이야기됐었던 것을 감히 질문하는 용기들을 가진 작품들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학자 중에 군사주의를 연구하는 신시아 인노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책이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예컨대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신시아 인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연스러운이란 말을 늘 경계해라. 사소한이라는 말을 늘 질문해라. 이 자연스럽다, 사소하다란 말이 당신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세계를 향해 닫혀있는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거 진짜야?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사소한 걸 뭘 물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을 넘어서야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 수 있다. 밤의 문이 열리는 건가요? 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해내는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얼마나 사소하지 않은가를 스크린 위에서 펼쳐내는. 그래서 밤의 문이 열린다를 보면서 정말로 깜짝 놀랐던 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500만 원 때문에 사채를 쓰기도 하나요? 누구나 잊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을 사실 이 영화들은 잡고 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질문은 품은 자들을 이 세계에 던져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전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경미 감독한테 자전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왜 잘돼가 무엇이든이라는 에세이집을 보면 이경미 감독의 영화는 보고 있으면 자전적일 수가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자전적처럼 혹시 보이세요? 굉장히 기이한 코미디와 판타지의 세계거든요. 근데 그 잘돼가 무엇이든이라는 에세이집을 보면 자전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경미에게 자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이한 코미디와 판타지의 세계가 된다면, 김보라에게 자전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벌새 감독에게 자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촘촘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들끓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열정적이고 뜨거운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이아의 정주리 감독에게 자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하거나 밝혀낼 수 없는 어떤 들끓는 욕망이 되기도 하고, 윤가은 감독에게 자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유은정 감독님에게 자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감독님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아쉬웠던 건, 제가 오기 전에 유은정 감독님 단편들을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사실 유은정 감독님 저 이 작품을 통해 제가 저한테는 발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알아가는 감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 유은정 감독의 자전이라는 걸 사실 감독의 이름 입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 안에서 찾아내는 건 되게 흥미로운 일일 거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전적이라는 이야기가 이 작품들 안에서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벌새의 홍보 문구가 정말로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벌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 의미라는 이야기거든요. 보편의 의미 혹은 보편적인 의미. 의미는 김보라 감독의 정말로 자전적인 이야기 안에서 등장한 캐릭터인데 김보라 감독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경험이라는, 누구나 그 시대를 살았었던 사람들이 살아왔던 어떤 시기, 그러니까 관통해왔던 어떤 시절이 있었고 사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김보라 감독의 인터뷰에서 좀 재밌었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연민과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기어코 보편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이 작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사전에 나오는 자전이라는 말의 예문이 뭐냐면 위인은 자전을 세계사로 만들어낸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가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계에서 무엇이 역사가 되는가 라고 하면 무엇이 역사가 되나요? 우리 막 국사, 세계사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제가 배울 때까지 세계사와 국사는 전쟁사였거든요. 전쟁의 역사, 국가의 역사, 그리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지 세계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상한 명언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힘 있는 남자들이 자기 이름을 세계사에 한 줄 남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왔었던 이야기들을 역사라고 배울 때에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역사라고 얘기되지 않았고 보편의 이야기라고 얘기되지 않았으며 사소하기 때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되었었던 어떤 사람들의 그냥 흘려버려도 그만이었을, 그러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어떤 마음과 기억들을 영화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들에서 가장 중요한 경향성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장르일 수도 있고 생산 조건일 수도 있고 여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전이 사소하지 않은 것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건 이때까지 우리가 특히나 최근에는 스크린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이 세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 영화들 한 편 한 편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모아놓고 보면 느슨한 어떤 경향성으로 별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정말로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전환기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경향성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뭐 어떤 작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독들의 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경미 월드라는 말이 유행하거나 아니면 뭐 윤가은 유니버스, 우리 유니버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감독이 세계관을 막 가지고 자기 작품 만드는 작품마다 막 연결되는 관심사와 뭐 윤가은 감독이 한 것처럼 우리들에 나왔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캐릭터로 우리 집에 나오고 뭐 이렇게까지 영화를 그러니까 이렇게만 영화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 감독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사를 가져가게 하는 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물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런 새로운 물결 안에서 등장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밤의 문이 열린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밤의 문이 열린다를 보면서 사실 저는 5개 정도의 키워드를 뽑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들이 저한테 들어왔냐면 호러, 타임슬립, 그러니까 뭐 장르로서의 호러, 그다음에 뭐랄까 플롯으로서의 타임슬립, 그다음에 지옥이라고 하는 키워드. 실제로 이제 그 혜정이 말고 효연이, 효연이가 지옥이라고 몇 번을 외치죠. 지옥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유령의 시간, 유령의 공간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저한테 좀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건 처음에 이제 인디스페이스에서 담당자 국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 호러 영화가 나왔다는, 여정 감독이 만든 호러 영화, 저 호러 영화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난 거죠. 호러 영화라고 해서 막 피칠갑을 하거나 되게 막 무서운 막 귀신이 등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실제로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엔 호러라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호러라기보다는 사회 비판 드라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두 번째 보면서 계속 이 호러라는 말에 제가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무서운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한테는 이 작품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옥과도 같은 세계, 헬조선에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가에 대한, 제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올해 본 가장 서늘한 사회 비판 영화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두 번째 보기 전에 감독님 인터뷰를 또 막 다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감독님이 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따뜻한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놀란 상태에서 두 번째 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평가로서의 왜곡된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비뚤어진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감독 네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본 게 맞질 않는 고집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되게 설득당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 되게 따뜻한 영화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의 비뚤어진 시선을 약간 반성하긴 했었는데, 이게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호러라고 얘기할 때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영화의 유령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유령이 호러 영화에서 무서운 존재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혜정은 무섭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보통 공포 영화에서 유령들은 왜 무서울까요? 네?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데, 흥미로운 건 이런 거예요. 특히 한국의 전통 호러에서는 유령이 나오면 처녀 귀신이라고 이야기되는, 유령 혹은 귀신이 나와서 원한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 되게 무섭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안 무섭게 봉합이 되고 영화가 끝나거든요. 끝까지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건 사실은 1960년대 사이코 이후에 등장한 경향인데요. 미국에서는 그랬고 한국에서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 그 원한이 해결되면 사실 안 무섭죠. 안 무서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 유령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령이라든가 괴물처럼 공포 영화에서 공포를 선사하는 존재들이 무서운 하나의 이유는 그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건데, 이 영화에서 정말로 흥미로운 건 이 영화에서는 유령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유령을 쭉 따라가기 때문에 유령이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유령의 이유와 삶과 시간을 계속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유령이 아닌 다른 것을 모르겠고 다른 것이 불가지의 영역이고, 그래서 그 다른 것이 공포의 대상 혹은 호러 그 자체가 된다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영화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혜정이 내가 왜 죽었는가라는 것이고, 왜 죽었는가를 추적하는 데 촘촘히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옥, 헬조선이라고 하면 헬조선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지옥이라고 하는 삶의 조건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삶의 조건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유령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간은 혜정이 살아가는 그 공간이 사실 유령의 공간인 것이 아니라
감독님 너무 의도적으로 초반부에 포진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그 공간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시 외곽에 끊임없이 재개발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하게 만드는 그 재개발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그 공간 자체가 유령의 공간이고 그런 세계 자체가 실은 불가지의 영역에 놓여 있다라는 게 혜정이 경험하는 어떤 공포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러라는 장르 안에서 이 영화가 호러라는 장르의 문법을 차용하면서도 비틀어서 갱신해내고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존재였던,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포 영화에서는 알 수 없었던 존재에게 목소리를 부여해서 그 이유를 듣는 거죠. 좀 재미있는 설정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타임슬립으로 넘어가 보면 타임슬립은 그러니까 브로드한 의미에서 타임슬립인 거죠. 시간을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조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조정해서 작품 안에서 유용할 수 있는 이런 플롯을 타임슬립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지금 여러 타임슬립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어떤 거 있었을까요? 시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거나 아니면 과거랑 연락을 하거나 과거에 떨어지거나 이런 영화들 계속 영화 드라마 계속 나오거든요. 아주 대표적으로 큰일이야. 이거 뭐야? 왜 이런 거야 저? 워키토키로 연락하는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그대 거기 있어줘라든지 하루라든지 이런 작품들 계속 나오거든요. 하루 너무 싫죠. 제가 하루 관계자 와 계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타임슬립물이 아주 정확하게 한국 사회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포스트 세월호 텍스트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300명이 넘는 국민이 그대로 물에 가라앉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도 사실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을 때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타임슬립물이 나와서 그때의 그 재난을 막지 못했던 시간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이 재난을 마음속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타임슬립물들이 등장을 좀 했고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결과적으로는 구해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으로 위로를 주는 방식으로 이해가 진행이 됐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4.16 이후의 타임슬립물에서 그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재난을 해결하고 누군가를 구해내는 사람의 몫은 그러니까 그 몫을 해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남성이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정말로 싫어하는 건 왜냐면 하루라는 영화에서 김명민이랑 변요한이 나오는데 김명민의 딸과 변요한의 와이프가 똑같은 사고 현장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김명민은 김명민대로 딸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그 하루를 반복해서 살고요. 변요한은 변요한대로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그 하루를 반복해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하루를 반복해서 가족을 구하는 것에 실패했었던 남성들이 결국에는 가족을 구해서 다시 가족의 영웅으로 서기 위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하냐면 그 딸과 와이프를 1000번 넘게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계속 죽어야 돼요. 그거를 보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타임슬립물의 묘미가 그거죠. 구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 하루가 끝나. 눈 뜨면 또 그날 아침이야.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재미와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젠더는 끊임없이 시체가 되는 상황들을 봐야 하는 게 한국의 타임슬립물의 관습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성은 끊임없이 그 공간에 고착되어 있고 남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시간을 살아서 모험을 완수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거나 어른이 되거나 트로피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진부한 가부장제 관습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롭게 물론 그 외에 타임슬립물인데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도 드라마도 있어요. 여자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사는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들 보시면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전부 다 자기 연애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 같은 것들을 빠지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여성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유령이 된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실제로는 자기가 이유를 댔을지도 모르는 어떤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점이 좀 재미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사실은 정말로 서글픈 아이러니의 세계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감독님 의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살아있을 때의 혜정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면 유령이 됐을 때의 혜정은 비로소 사람 모르겠어요. 사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관습적으로 말하는 의미에서의 사람을 그냥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비로소 사람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유령의 시간을 벗어나서 사람의 시간을 살게 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 발견하게 된 감정들, 들여다보지 못했던 마음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들 같은 게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잘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그 끝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대사가 정말로 여전히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500만 원으로 사채를 빌리기도 하나요? 라는 얘기에서 실제로 이 시공간을 유령의 시간, 유령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 안에 각각의 개인들이 어떻게 일조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페북에 그런 이야기를 썼고 그걸 인디 스페이스에서였던 것 같은데 제 페북에 이렇게 그걸 띄어다가 홍보 문구로 만드셨던데,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것은 공포스러운 것으로 남아있지 못하고 사실 공포스럽지 않은 것이 공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건 이런 아이러니를 좀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령이 등장하지만 하나도 사실 무섭지 않고 실은 그 유령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자체가 공포일 때에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혹시 뭐 좀 덧붙여 주실 이야기나 있으세요? 근데 저는 아까 그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작품이 일단은 만들어진 다음에는 감독의 의도는 그냥 의도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만한 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독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밤의 문에 열린다는 옆 사람들을 이렇게 콕콕 찔러서 극장에 더 많이 가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성 영화의 뉴웨이브 제가 하는 강의가 그렇듯이 정답이 있어서 들고 온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어떤 페미니스트 비평에 담론적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였고요. 그랬을 때 이 개념은 사실은 단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대입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뉴 웨이브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파급력이 있는 작품들이 더 쌓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019년을 잘라서 여성 영화의 뉴웨이브를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는 아직도 목마르다. 더 많은 영화,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